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소설은 스윗 프랑세즈입니다. 1940년 독일군이 프랑스 비시 마을을 점령합니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앙젤리의 부인과 며느리 류시의 집에 독일군 장교가 머물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스윗 프랑세즈의 뜻은 독일군 장교가 이 집에 머물면서 작곡한 감미로운 음악의 제목입니다. 류이실은 금발의 검은 눈을 가진 아름답지만 말이 없고 소심한 앙젤리의 부인의 질책에 따르면 가끔 넉나간 표정을 짓는 젊은 부인이었다. 앙젤리의 부인은 집안 배경과 지참금 때문에 그녀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그녀는 그 지방 대지주의 딸이었다. 그런데 류실의 아버지가 투기를 잘못 뛰어드는 바람에 땅과 재산을 모조리 날려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그 결혼은 성공적인 결혼이 못 되었다. 게다가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 류실 앙젤리에는 책 한 권, 일거리 하나와 더불어 버찌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정원에서 수확물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나무와 풀들을 마구 자라게 놓아둔 유일한 곳이었다. 그 버찌나무에서는 열매가 거의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창 꽃들이 필 시기였다. 그 5월의 어느 날 가지들을 흔드는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꽃잎들은 아주 부드럽게 자신을 보호했다. 류이실은 앉은 자리에서 창문을 통해 그 집에 묵고 있는 독일군 장교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부대의 마스코트 개를 데려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는 가스통 앙젤리의 방, 그의 루이 14세풍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가 예전에 앙젤리의 부인이 아들을 위해 뜨거운 차를 따라주던 푸른 잔에 담뱃재를 털었다. 그는 무심결에 탁자를 터받치고 있는 금박 입힌 청동 장식들을 발 뒤꿈치로 톡톡 차고 있었다. 그리고 개는 그의 다리 위에 주둥이를 올려놓고 있었다. 개가 짖으며 줄을 끌어당겼다. 그러자 장교가 프랑스어로 류이실이 들을 수 있는 제법 큰 소리로 "안 돼, 부비. 산책은 안 돼. 그랬다간 네 녀석이 저 부인들 샐러드를 모조리 먹어치우고 말 테니까. 그러면 마음이 상한 부인들이 우리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상스러운 군인이라고 말할 거야.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아름다운 정원이나 감상하렴, 부비." 어쩜 말투가 아이 같아.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장교가 말을 이었다. "속상하지, 안 그래, 부비? 땅에 코를 파묻고 온통 해집고 다녔으면 좋겠지? 이 집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아마 우리한테 나오라고 손짓을 했을 거야. 우리는 아이들과 늘 잘 통했으니까. 그런데 이 집에는 아주 심각하고 말이 없는 두 부인밖에 없단다. 그러니 그냥 여기 있는 게 나아, 부비." 그가 잠시 기다렸다. 류이실이 입을 다물고 있자 그는 실망한 듯 보였다. 그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는 깍듯한 인사와 함께 정중하게 물었다. "저희가 나가서 화단에 있는 딸기를 좀 따도 큰 실례가 안 되겠는지요, 부인?" "댁의 집이나 다름없으니 좋을 대로 하세요." 아이러니가 담긴 목소리로 류이실이 말했다. 장교가 다시 인사를 했다. "저 때문이라면 감히 이런 청을 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부인. 그런데 이 녀석이 딸기를 하도 좋아해서요. 게다가 이 녀석이 프랑스 개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군요. 전투 중에 노르망디의 한 마을에 버려져 있는 걸 제 동료들이 데리고 왔죠. 결국 동포에게 딸기를 나눠주는 일이니 불쾌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사람이나 개나 우린 다 바보들이야." 류이실은 생각했다.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개를 데리고 나오셔서 마음껏 따드세요.
감사합니다, 부인. 장교가 쾌활하게 외치고는 곧 개를 이끌고 창문을 훌쩍 뛰어넘었다. 장교와 개가 류실에게 다가왔다. 장교가 미소 지었다. 예의 없이 굴어서 죄송합니다, 부인. 하지만 저를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이 정원, 이 벚지나무들이 불쌍한 군인에게는 천국의 한 모퉁이처럼 보여서. 프랑스에서 겨울을 나셨나요? 류실이 물었다. 예, 북부지방에서요. 날씨가 워낙 안 좋아 막사에 틀어박혀 커피만 마시며 보냈죠. 잠은 남편이 결혼한 지 2주 만에 동원되어 전선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어버린 한 불쌍한 여자 집에서 잤어요. 복도에서 저랑 마주치면 눈물부터 글썽였죠. 그럼 전 저 자신이 범죄자처럼 느껴졌어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리고 저 역시 결혼했는데 전쟁 때문에 아내와 헤어졌다는 말도 해줄 수 있었는데. 결혼하셨어요? 왜 놀라셨나요? 4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 4년을 군대에서 보냈죠. 무척 젊어 보이시는데. 네, 24살입니다, 부인.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류실이 자수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장교가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딸기를 따기 시작했다. 그가 딸기를 손바닥에 올려놓자 보비가 달려와 축축하고 검은 주둥이를 묻었다. 어머님과 두 분이 사세요? 시어머님이세요. 남편이 포로로 잡혀갔죠. 부엌에 가서 접시를 달라고 하세요. 아, 그게 좋겠군요. 감사합니다, 부인. 그는 잠시 후 커다란 푸른색 접시를 들고 돌아와 딸기 따는 일을 계속했다. 장교가 딸기가 든 접시를 내밀자 류실은 몇 개만 줍고 나머지는 그에게 먹으라고 권했다. 그는 벚지나무에 등을 기댄 채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집이 아주 예쁘네요, 부인. 하늘이 가벼운 증기 베일에 가려졌고 한결 부드러워진 그 빛 아래 집은 어떤 계란 껍질의 색깔을 연상시키는 거의 장미색에 가까운 황토색 색조를 띄었다. 류실은 어릴 적 그런 계란들을 갈색 계란이라 불렀다. 그것들은 다른 계란들보다 대부분의 암탉들이 낳는 눈처럼 하얀 계란들보다 훨씬 맛있어 보였다. 그 추억이 그녀를 미소 짓게 했다. 그녀는 그 집을, 푸르름한 청석 돌판 지붕을, 봄 햇살에 벽지가 바래지 않도록 덧창을 살짝 열어놓은 16개의 창문들을, 하늘이 반사되는 유리 차영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물었다. 집이 마음에 드세요? 발작의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사는 집 같아요. 아마 시골로 은퇴한 어떤 부유한 지방도시 공증인이 이 집을 짓게 했을 겁니다. 저는 제가 묵는 방에서 밤마다 그 말을 새는 그를 상상해요. 그는 자유사상가였지만 그의 아내는 아침마다 첫 미사, 제가 야간 훈련을 마치고 돌아올 때 듣게 되는 그 미사에 참석했죠. 그 여자는 분명 금발에 통통하고 붉은 얼굴을 갖고 있었을 거고 커다란 카시미로 쇼를 걸치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 이 집을 지었는지 제 시어머니께 한번 여쭤보죠. 제 남편의 부모님은 지주였지만 19세기에는 여기도 공증인, 소승대리인, 의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농부들이 있었을 테고 150년 전에는 이 터에 그들의 농장이 있었다는 건 저도 알아요. 류실이 말했다. 물어보신다고요? 모르고 계셨다고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죠, 부인.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고향집에 대해서라면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해 지어졌는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단지 살 뿐이죠. 그럼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다른 지방에서요. 숲속에 있는 집에서. 나무들이 거실 옆에서 자라
여름에는 수족관처럼 모든 게 그 녹색 그늘 속에 잠겼죠. 제 고향에도 우거진 숲들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숲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사냥을 하죠. 휴가를 얻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휴가는 아직 멀었나요? 리실이 물었다. 기쁨의 광채로 장교의 얼굴이 환해졌다. 휴가가 열흘 후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짧은 크리스마스 휴가가 한 번밖에 갔다 오질 못했죠. 아, 부인, 우리 군인들은 휴가만 바라보며 산답니다. 희망에 부풀어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죠. 그리고 마침내 고향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예전이랑 똑같은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가끔은 그렇죠. 리실이 속삭였다. 늘 그래요.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시나요? 예. 제 어머님도 지금 아마 부인처럼 책 한 권, 일거리 하나를 들고 정원에 앉아 계실 겁니다. 부인은요? 제 아내도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그보다는 4년 전에 떠나 결코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부재란 정말 묘한 현상이에요. 맞아요. 리실이 한숨 쉬듯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스통 앙젤리에를 생각했다. 똑같은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들도 있지만 떠날 때와는 달라진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들도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둘 다 실망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1년 전부터 자신과 떨어져 지낸 남편을, 고통 속에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남편을 상상해 보려고 했었다. 그녀는 부당했다. 그는 그 많던 재산을 잃은 아픔과 패배의 굴욕을 곱씹고 있을 터였다. 갑자기 그 독일 사람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할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자기 방에서 꽃으로 가득한 가지들을 길게 뻗고 있는 배나무들 사이로 난 좁은 통행로를 오락가락하는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좋은 날씨야. 빛이 서서히 약해졌고 버찌나무 가지들이 푸르스름하게 분이 가득 든 분첩들처럼 가볍게 변했다. 개가 얌전하게 장교를 따라다녔고 때때로 주둥이 끝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장교가 개를 여러 차례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는 모자를 쓰지 않고 있었다. 금속성의 금발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리실은 그가 집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예절 바르고 총명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가 머지않아 떠나게 되어서 다행이야. 가엾은 시어머니가 아들 방을 차지하고 있는 그를 볼 때마다 괴로워하니까. 열정적인 사람들은 정말 단순해. 그녀는 그를 증오해. 다른 말이 필요 없지. 가식도 애두름도 뉘앙스도 없이 사랑하고 증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건 그렇고 저 사람이 산책을 즐기려는 통에 이 좋은 날 내가 방에 처박혀 있게 됐잖아. 그녀는 창문을 닫았다. 그녀는 침대에 엎드려 독서를 계속했다. 그녀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될 때까지 견디려고 했지만 낮의 열기와 강체에 지쳐 책에 엎드려 반쯤 잠이 들고 말았다. 그녀가 식당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늘 앉는 자리, 예전에 가스통이 앉았던 빈 의자 맞은편 자리에 이미 앉아 있었다. 그녀가 너무 창백하고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흐느껴 온 흔적이 너무나 역력해서 깜짝 놀란 리실이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손톱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일 정도로 힘껏 두 손을 모아지며 앙젤리의 부인이 대답했다. 네가 가스톤과 결혼한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다. 한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분노를 표시하는 방식보다 더 일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앙젤리의 부인의 방식은 늘 살못의 씩씩거림처럼 섬세하고 위협적이었다.
리실은 그처럼 거칠고 갑작스러운 공격을 결코 견뎌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화가 나기보다는 마음이 아팠다. 갑자기 그녀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늘 쓰다듬어 달라고 앓는 소리를 내던, 그리고 손길을 잠시만 멈추면 가르랑거리며 발톱을 세워 핥히던 위선적인 검은 고양이를 떠올렸다. 언젠가 한 배에서 난 새끼들이 물에 빠져 익사한 날, 그 고양이가 달려들어 눈을 핥히는 바람에 식모가 장님이 될 뻔한 적이 있었다. 고양이는 그날 사라져버렸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리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감히 여기서 포로로 잡혀서 그 야만인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아이 집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아이 창문 아래서 어떻게 감히 독일군과 웃음을 흘리며 시시덕거릴 수 있단 말이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사람이 정원으로 내려와 딸기를 따도 되겠느냐고 물어봤어요. 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그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셨나요? 그는 예의에 어긋나는 짓은 초우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면 가지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원한다면 우릴 밖으로 내쫓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는 깍듯이 예절을 지켜가며 정복자의 권리를 행사했어요. 어떻게 그것까지 미워해요? 전 그가 옳다고 생각해요. 여긴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무슨 감정을 품고 있든 적어도 겉으로는 왜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면 안 되죠? 이 상황에는 뭔가 비인간적인 게 있어요. 왜 그걸 그렇게 가장하죠? 그건 합당치 않아요, 어머니. 그녀는 자기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격한 어조로 외쳤다. 합당? 그 말 한마디로도 네가 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네가 네 남편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네가 그 아이를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돼. 네가 보기엔 내가 합당한지 아닌지 따지는 것 같니? 난 그 장교를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그놈 눈을 후벼 파고 싶어. 그놈이 죽는 꼴을 보고 싶어. 이건 정당하지도 인간적이지도 기독교적이지도 않아. 하지만 난 어미야. 난 내 아들 없인 못 살아. 난 내게서 아들을 빼앗아간 놈들을 증오해. 네가 진정한 여자라면 그 독일군이 곁에 있는 걸 참아내지 못했을 거야. 천박하고 막대먹고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야. 넌 즉시 일어나 그놈 곁을 떠났을 거야. 오 하느님, 그 군복, 그 군화, 그 금발, 그 목소리, 그리고 그 건강하고 행복한 표정. 반면 내 불쌍한 아들은. 그녀가 말을 멈추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진정하세요, 어머니. 하지만 앙젤리의 부인의 분노가 폭발했다. 네가 왜 내 아들과 결혼했는지 모르겠구나. 그녀가 다시 소리쳤다. 아마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랬겠지. 그렇다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기 때문에 아빠가 좋은 청년이야. 널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그가 결혼식 다음 날부터 디종의 모자 판매원과 바람을 피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제 결혼생활 얘기요. 리실이 비통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디종에는 가스통을 위해 스웨터를 짜고 그를 위해 과자를 만들고 그에게 소포들을 보내고 그리고 아마 오늘 밤 텅 빈 침대에 홀로 누워 있자니 너무 외로워 자기 라고 써서 보내는 여자가 있어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여자라. 앙젤리의 부인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입술이 시든 수국 색깔을 띠며 철사줄처럼 가늘어졌다. 지금이라면 당장이라도 날 내쫓고 그 모자 판매원을 들여앉히고 싶을 거야. 리실은 생각했다.
아무리 착해도 여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사악한 복수심 때문에 그녀가 은근한 목소리로 암시했다. 그이가 그 여자를 아끼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아주 많이. 그 사람 수표책 원본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떠났을 때 책상을 정리하다 발견했죠. 그 여자가 그 아이한테 돈을 뜯어낸다고? 예, 그래요. 저야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이어 긴 침묵이 흘렀다. 리실은 슬픔과 후회에 시달리고 있었다. 독일군 장교는 어두컴컴한 현관에서 리실을 한두 차례 더 만났다. 그녀가 사슴뿔에 걸려있는 정원 모자를 집으면 사슴뿔 바로 위 벽을 장식하는 구리 접시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장교는 적막한 집안에서 그 가벼운 소리가 들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즉시 문을 열고 리실을 도와주러 나왔다. 그는 그녀의 바구니, 전지용 가위, 책, 자수틀, 그리고 긴 의자를 정원까지 들어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입을 열지 않았다. 독일군 장교는 어두컴컴한 현관에서 리실을 한두 차례 더 만났다. 그녀가 사슴뿔에 걸려있는 정원 모자를 집으면 사슴뿔 바로 위 벽을 장식하는 구리 접시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장교는 적막한 집안에서 그 가벼운 소리가 들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즉시 문을 열고 리실을 도와주러 나왔다. 그는 그녀의 바구니, 전지용 가위, 책, 자수틀, 그리고 긴 의자를 정원까지 들어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앙젤리의 부인이 덧창 뒤에 숨어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독일군 장교는 상황을 이해했다. 그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거의 매일 밤 부대와 함께 야간 훈련을 떠났다. 그는 오후 4시나 되어서야 돌아와 개와 함께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저녁 때 마을을 지나오며 리실은 가끔 혼자 맥주잔을 앞에 놓고 책을 읽고 있는 그를 보았다. 그는 그녀를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고 이마를 찌푸리며 애써 외면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손꼽아 셌다. 그는 월요일에 떠날 거야.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쯤이면 부대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을 거야. 어쨌거나 그는 내가 결코 말을 건네지 않으리라는 걸 이해했어. 매일 아침 그녀가 식모에게 물었다. 그 독일군 장교 아직 있나요, 마르트? 그럼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부인께서 과일을 좋아하시지 않느냐고 물어보더군요. 아마 말하면 기꺼이 줄 거예요. 글쎄 오렌지를 박스에 쌓아두고 있더라니까요. 어찌나 달고 새콤하던지. 그러면서 식모는 그녀 손에 오렌지 몇 알을 쥐어주었고 늘 깍듯하고 친절하게 대해준 장교에 대한 호감과 프랑스 사람들이 빼앗긴 그 과일들을 상상하면 불쑥 치솟는 분노를 동시에 느끼며 사람들도 그 장교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고 그녀가 덧붙였다. 하지만 아마 분노가 더 강했던 모양이었다. 혐오스럽다는 듯 이렇게 말을 맺었으니까. 하여간 나쁜 놈들이에요. 전 그 사람 빵, 설탕, 집에서 보내온 케이크, 그리고 담배를 표시가 안 날 정도로만 슬쩍해서 포로로 잡혀간 아들에게 보내요. 오, 그러면 안 돼요, 마르트. 하지만 늙은 식모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들은 우리 걸 다 빼앗아 가는데 그까지 정도야. 어느 날 저녁 리실이 식당을 막 나서려는데 마르트가 부엌문을 열고 불렀다. 부인, 이리 좀 와보실래요? 누가 좀 뵙고 싶어 하는데. 리실은 앙젤리의 부인에게 들킬까봐 가슴 졸이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앙젤리의 부인은 부엌이든 식료품을 저장해둔 방이든 외부인이 드나드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다. 리실이
잼을 몰래 갖다 먹으리라고 의심해서가 아니라 부엌은 오로지 그녀에게만 속하는 신성한 영역이었다. 마르트는 그녀 집에서 일한 지 27년이나 되었다. 그 27년 동안 앙젤리의 부인은 마르토에게 그곳이 자기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라는 것을, 언제든 먼지털이, 냄비, 화덕을 두고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지시켰다. 기독교 신자가 이 세상의 재화가 한시적으로만 그에게 주어졌고 주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언제든 그것을 걷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독교 의식들을 통해 주기적으로 되새기는 것처럼 류실이 들어오자 마르트가 문을 닫고 안심하라는 표정으로 말했다. 노 부인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한 남자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부누와 앙젤리의 부인이 안 계실 때 어서 가스통 부인께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말씀드려. 부누아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희 집에 묵고 있는 독일 장교가 자꾸 집사람한테 치근거려요. 겨우 19살밖에 안 된 녀석인데 독일군 사령부 통역관이랍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녀석 동료 중 하나가 여기서 묵고 있다고 하기에 전 그 사람하고 말 안 해요. 그런 말 마세요. 분우아가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그가 화덕으로 다가가 자기도 모르게 부지깽이를 잡아 비틀었다. 실로 엄청난 힘이었다. 일전에 정원에서 그 사람과 함께 말하고 웃고 딸기 먹는 걸 봤어요. 그걸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인 문제니까요. 전 부인께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부하를 알아듣도록 타일러 숙소를 옮기게 부인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무슨 이런 마을이 있담. 사람들이 벽을 꿰뚫어 보나 봐. 류실은 생각했다. 그 순간 몇 시간 전부터 조짐을 보이던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짧고 우렁찬 천둥소리가 딱 한 번 쿵쾅거리더니 성급하고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거센 바람이 불면 10중 8구 그렇듯 모든 전기가 나가버렸다. 마르트가 잘됐다는 듯 말했다. 이제 노부인께서 성당에 끔짝없이 갇히셨네. 그리고는 분우아에게 뜨거운 커피 한 사발을 가져다 주었다. 번개가 부엌을 훤히 밝혔다. 그 번뜩이는 빛 속에서 녹색으로 보이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문이 열렸고 독일군 장교가 쫓기듯 들어와 초 2자루를 청했다. 아니, 여기 계셨습니까, 부인? 그가 류실을 알아보고는 덧붙였다. 죄송합니다. 어두워서 계신 줄 몰랐습니다. 추워 없어요. 당신들이 온 이후로 프랑스에는 더 이상 초가 남아있질 않아요. 마르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녀는 장교가 자신의 부엌에 들어온 걸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 다른 방들은 그래도 참을만 했지만 그가 여기 화덕과 찬장 사이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그녀에게는 스캔들, 나아가 신성모독처럼 느껴졌다. 그는 집안의 심장을 범했던 것이다. 그럼 성냥이라도 좀 주세요. 식모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일부러 애걸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장교가 부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성냥도 없어요. 류실이 웃기 시작했다. 그녀 말 듣지 마세요. 성냥 저기 있네요. 장교님 뒤쪽 화덕 위에. 안 그래도 마침 뵙고 싶어하는 사람이 와 있어요. 행실이 나쁜 한 독일군 병사 때문에 부탁드릴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말씀해 보시죠. 분우아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먼저 입을 연 건 마르트였다. 그 사람이 글쎄 저 사람 마누라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데요.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윤리적 차원에서 느끼는 분노인지 아니면 그런 위험에 노출될 나이를 훌쩍 넘어서 버린 것에 대한 유감인지
알 수 없는 어조로 그녀가 말했다. 젊은 양반, 독일군 지휘관의 권한에 대해 과장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군요. 물론 제 부하가 부인께 신뢰를 범했다면 벌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그를 마음에 들어 한다면? 빈정거리지 마. 분우아가 장교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디며 으르렁거렸다. 뭐라고 하셨죠? 빈정거리지 말라고요. 우린 필요 없어요. 그따위 더러운. 리실이 불안과 경고의 비명을 내질렀다. 마르트가 팔꿈치로 분우아를 툭툭 쳤다. 우리 마누라들을 따라다니는 당신들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 그 전에 그들을 지켰어야죠. 장교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거만하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리실이 끼어들었다. 부탁드려요. 이 남자는 지금 질투에 사로잡혀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를 궁지로 몰아넣지 마세요. 그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병사 이름이 뭐죠? 보네요. 사령부 통역관? 그는 제 부하가 아닙니다. 저와 계급이 같거든요. 저로서는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동료로서도? 장교가 어깨를 으쓱했다.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죠. 분우아가 착 가라앉은 떫은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돌병한테는. 불쌍한 놈한테는 금지가 가능하겠지. 하지만 장교들이 좀 즐기겠다는데 그걸 뭐라 막겠어. 세상 모든 군대는 다 비슷해. 물론 나는 그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요. 왜냐하면 그를 자극해 오히려 역효과가 날 테니까. 장교가 이렇게 대답하고는 분우아에게 등을 돌리고 식탁으로 다가갔다. 커피 좀 주세요, 착한 마르트. 전 1시간 후에나 나가봐야 해요. 또 야간 훈련이에요? 벌써 연속 3일째인데? 때로는 동틀 무렵에 돌아오는 부대를 보며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덥고 피곤하겠구먼. 잘됐다 요 녀석들아. 또 때로는 그들이 독일군이라는 사실을 잊고 일종의 모성애를 느끼며 불쌍한 녀석들 사는 게 아니구먼. 이라고 말하며 적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명백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마르트가 말했다.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인해 그날 저녁 승리를 거둔 것은 그 여성적인 애정의 물결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커피 한 잔은 타드려야지. 저기 앉아요. 부인도 한 잔 하시죠. 아니요, 전. 리실이 사양하려 했다. 분우아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소리 없이 창문을 훌쩍 뛰어넘어 가버렸던 것이다. 부탁이니 커피 한 잔 함께 하시죠. 장교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더 이상 폐를 끼쳐드리지 않게 됐거든요. 저 모레 떠납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오면 부대는 아프리카로 떠날 겁니다. 앞으로 2번 다시 못 뵐 것 같습니다. 부인께서 절 증오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며 마음 편히 떠나고 싶군요. 전 장교님을 증오하지 않아요. 단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긴 더 이상 하지 말도록 하죠. 잠시 함께 앉아 커피라도. 그 사이 마르트가 벌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몰래 빵을 갖다 줄 때처럼 공모자에 애틋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 위에 커다란 자기 사발 2개, 뜨거운 커피포트, 그리고 벽장에서 꺼낸 낡은 석유 램프를 올려놓았다. 노란색의 부드러운 불꽃이 구리 식기들이 잔뜩 걸려있는 벽들을 밝혔다. 장교가 신기한 듯 바라보며 물었다. 저건 뭐라고 부르죠, 부인? 저거요? 난상기예요. 저건요? 왓불 굽는 틀이에요. 거의 100년이 다 됐죠. 이젠 사용하지 않아요. 마르트가 청동발과 조각된 뚜껑이 달린 유골함과 비슷하게 생긴 커다란 설탕 그릇과 무늬가 새겨진 잼 그릇을 내왔다.
그럼 모레 이맘때쯤에는 부인과 함께 커피를 드시겠네요. 리실이 말했다. 그러길 바라야죠. 집사람한테 부인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집도 묘사해 주고요. 부인께서는 프랑스를 전혀 모르세요? 예, 부인. 리실은 프랑스가 그의 마음에 드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묘한 자존심 때문에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지 않은 채 계속 커피만 홀짝거렸다. 이어 장교가 자기 나라에 대해, 눈 덮인 겨울 베를린 대로들에 대해, 중앙 유럽의 들판으로 불어오는 그 매서운 바람에 대해, 깊은 호수와 소나무숲, 그리고 모래 채취장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르트도 대화에 끼어들고 싶어 안달을 했다. 이 전쟁이 오래 갈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장교가 미소를 띤 채 어깨를 가볍게 으쓱하며 대답했다. 장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는 류실이 물었다. 부인,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가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가고,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죽으라고 하면 죽습니다. 생각을 하면 전투는 더 힘들어지고 죽음은 더 끔찍해지죠. 하지만 열정이 있어야. 부인, 죄송하지만 그것은 여자의 단어입니다. 남자는 열정 없이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남자라는 것을, 진짜 남자라는 것을 인정받죠. 그럴지도. 그들은 정원에서 빗물이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마지막 빗방울들이 백합에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빗물로 가득한 양호지에서 게으른 속삭임들이 들려왔다. 현관문이 열렸다. 빨리 달아나요. 노부인이에요. 겁에 질려 숨을 헐떡이며 마르트가 외쳤다. 그리고는 장교와 리시를 밖으로 쫓아냈다. 정원으로 돌아가요. 나한테 또 무슨 잔소리를 해댈지 원. 그녀는 서둘러 남은 커피를 개수대에 붓고 잔을 감추고 등을 껐다. 빨리 달아나라니까요. 깜깜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들은 둘 다 바깥으로 나왔다. 장교는 웃었고 리실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 등을 든 마르트를 앞세운 채 집안을 둘러보는 앙젤리의 부인을 바라보았다. 이어 모든 덧창들이 잠겨졌고 쇠빗장들이 채워졌다. 경첩들이 삐걱거리는 소리, 녹슨 사슬 소리, 그리고 커다란 문에 빗장이 채워지는 음침한 소리를 들으며 독일군 장교가 말했다. 마치 무슨 감옥 같군요. 이제 부인은 어떻게 들어가죠? 찬방의 작은 문으로요. 마르트가 열어뒀을 거예요. 장교님은요? 저는 담을 넘어가면 됩니다. 그는 담을 훌쩍 뛰어넘고는 속삭이듯 말했다. 굿낫. 굿낫.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서툰 억양 때문에 장교가 웃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멀어지는 그 웃음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였다. 약한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칼 위에서 축축하게 젖은 백합의 가지들이 흔들렸다. 그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그녀는 쾌활한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아침나절, 리실은 독일군과 놀아난다는 추문에 휩싸인 젊은 아가씨가 운영하는 양장점에 들렸다. 그녀는 들고 간 가벼운 천으로 목욕 가운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양장점 아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직도 이런 천을 갖고 계시다니 정말 재주 좋으세요. 저희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녀는 마치 부르주아 계층에게는 소유의 권리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해주는 일종의 천부적인 재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이라도 하듯 아무런 질투심 없이 존경스럽다는 어조로 그 말을 했다.
들판에 사는 사람이 산에 사는 사람에 대해 그 친구 발을 헛디딜 위험은 없겠군. 어린 시절부터 산을 타고 돌아다녔을 테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녀는 류실이 태생에 의해 유전적으로 타고난 재능에 의해 자신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법과 구별의 빈틈을 헤집고 다닌다고 판단하는 것 같았다. 방법이 다 있는 모양이네요. 부러워요. 류실이 침대 위에 놓여있는 독일군 병사의 요대를 본 건 바로 그때였다. 두 여자의 눈길이 마주쳤다. 양장점 여자의 눈길이 교활하고 주의 깊고 냉혹하게 변했다. 그녀는 마치 소나기에 든 새를 빼앗으려고 할 때 주둥이를 치켜들고 안 돼요. 하지만 가끔은 당신이나 나나 즐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듯 도도하게 야옹거리는 암고양이 같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류실이 속삭였다. 양장점 여자는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태도 사이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얼굴에 뻔뻔스러움, 몰이해 거짓의 표정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갑자기 그녀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서요. 독일인이든 프랑스인이든 친구든 적이든 그는 무엇보다 남자예요. 전 여자고요. 저한테 잘해줘요. 자잘한 것들도 자상하게 챙겨주고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여기 남자들하고는 질이 달라요. 피부도 부드럽고 치아도 하얗고 키스할 때도 신선한 숨결이 느껴져요. 이곳 남자들처럼 술 냄새가 나진 않죠. 전 그걸로 충분해요. 다른 걸 노리는 게 아니에요. 전쟁과 그 모든 격변들이 우리 삶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그딴 것들 다 소용없어요. 영국인이든 흑인이든 내 마음에만 든다면 그에게 절 바칠 거예요. 가능하다면 말이에요. 제가 혐오스러우세요? 물론 그렇겠죠. 당신은 부자이다. 제가 알지 못하는 즐거움들도 누리실. 즐거움이라니. 앙젤리에가 여자들이 누릴 거라고 그 여자가 상상하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며 류실이 말을 끊었다. 당신들은 좋은 교육도 받았고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우리한텐 노예처럼 죽도록 일만 하는 게 전부예요. 사랑이 없다면 곧장 우물에 몸을 던지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제가 오로지 그것만 생각한다고 여기지는 마세요. 그 독일군은 일전에 몰랭에 갔다가 저를 위해 모조 악어 가죽 핸드백을 사다 줬어요. 또 저번에는 마치 기부인을 대하듯 꽃다발을 사다 주기도 했죠. 시골에는 지천으로 널려있는 게 꽃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절 기쁘게 하는 건 바로 그 관심이에요. 여태까지 저에겐 남자란 오로지 그 집만을 뜻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달라요. 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어디든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절 사랑해요. 아, 숱한 남자들에게 속아봤기에 전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게 독일군은 결국 독일군 뿐이야 라고 말해도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요. 하지만 그 말을 한 사람들도 독일군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지도 더 못하지도 않은 한 남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아요. 그 말이 암시하는 것은 끔찍하게도 그가 프랑스 사람들을 죽였고 우리 피부치들을 포로로 잡고 있고 우릴 굶주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라고 그 생각을 안 해본 줄 아세요? 때때로 전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누워 생각해요. 저 사람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죽였을지도 몰라. 아시다시피 제 아버진 지난 전쟁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개의치 않기로 했어요. 한쪽에 그와 내가 있고 다른 쪽에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우릴 조금도 배려하지 않아요. 폭격을 가하고 고통을 주고 우릴 토끼 잡듯 죽여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들을 배려해야 하죠? 진정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면 우린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말 거예요.
그녀가 말을 멈추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전 그를 사랑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부대는 곧 이동할 거예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빌리가 전쟁이 끝나면 절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어요? 예, 전 믿어요. 그녀가 버럭 언성을 높이며 대답했다. 완전히 미쳤군요. 그는 이곳을 떠나는 즉시 당신을 잊을 거예요. 게다가 당신에겐 포로로 잡혀간 오빠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돌아오면 조심해야 해요. 당신이 하고 있는 짓은 아주 위험해요. 위험하고 또 옳지 않아요.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무거운 시골 가구들로 가득한 그 폐쇄된 방 안에서 리실은 묘한 불쾌감을 주는 깊고 비밀스러운 냄새를 맡았다. 양장점을 나선 리실은 층계에서 얼굴이 꾀지지한 꼬마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계단을 4개씩 뛰어내려가고 있었다. 어딜 그렇게 달려가니? 리실이 물었다. 페랭시 댁 정원에 놀러가요. 페랭 일가는 겁에 질려 은식 끼는 서랍에 드레스는 옷장에 그대로 놓아둔 채 문이란 문은 다 열어두고 6월에 피난을 떠난 읍내의 한 부잣집이었다. 집은 독일군에 의해 약탈되었고 방치된 정원은 훼손되고 짓밟혀 정글로 변해 있었다. 리실은 집으로 돌아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페랭시 댁 정원을 보았다. 얼음처럼 차가운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마을 꼬마들의 푸른색과 분홍색 덧옷들이 가지들 사이로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때때로 더럽지만 윤기가 흐르는 뺨 하나가 빗물에 젖어 복숭아처럼 눈부시게 빛을 발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버찌나무 꽃과 백합을 꺾으며 잔디 위를 뛰어다녔다. 붉은색 반바지 차림의 꼬마 하나가 서양 삼나무 가지 위에 걸터 앉아 티티새처럼 휘파람을 불었다. 그들은 페랭 집안 사람들이 석양 무렵, 남자들은 검은색 저고리를, 여자들은 하늘거리는 긴 드레스를 입고 쇠의자에 앉아 딸기와 멜론이 익어가는 것을 바라보던 한때 너무나 잘 다듬어져 있었던 정원을 마저 파괴했다. 그녀는 갑자기 시대, 전쟁, 불행에 아랑곳 않고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부러웠다.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 가운데 오로지 그들만이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다. 저게 진정한 자유야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온몸으로 소낙비를 맞고 있는 우물하고 적막한 집을 향해 마지못해 발길을 돌렸다. 리실은 집에서 우체부가 나오는 것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다. 집으로 편지가 오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대기실 탁자 위에 그녀 앞으로 온 엽서가 한 장 놓여 있었다. 부인, 지난해 6월 부인의 호의로 잠시 댁에 묵었던 늙은 부부를 기억하시는지요? 그 후로 저희는 부인의 환대를, 그 저주받은 여행 중에 부인 댁에 잠시 머물렀던 시간을 자주 생각했습니다. 부인 소식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군요. 부군께서는 무사히 돌아오셨습니까? 저희는 천만다행으로 아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디 행복하시길 빌며. 잔가 모리스 미쇼. 리실은 미소를 지으며 엽서를 어루만졌다. 선량한 사람들. 그들은 그녀보다 행복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모든 위험을 함께 견뎌냈다. 그녀는 자기 책상에 엽서를 감추고는 식당으로 갔다. 쉬지 않고 내리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정말 좋은 날이었다. 식탁에는 1인분의 식기밖에 놓여있지 않았다. 앙젤리의 부인의 부재 또한 즐거운 일이었다. 식사를 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녀는 식사를 서둘러 끝내고 창가로 다가가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식모의 말에 따르면 폭풍우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눈부신 봄날을 마지막 눈과 첫 꽃이 뒤섞이는 잔인하고 기묘한 이도저도 아닌 계절로 만들어 놓을 정도로 날씨가 변해버렸다. 하룻밤 사이에 사과나무에서 꽃들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장미들은 시커멓게 꽁꽁 얼어 있었다. 거센 바람에 제라늄과 스위트피가 자라던 화분들이 쓰러져 깨져버렸다. 저놈의 비바람이 모든 걸 다 망쳐놓는구먼. 올해는 과일도 못 먹겠어. 마르트가 식탁을 치우며 신음하듯 말했다. 식당에 불을 피워야겠어요. 날은 또 왜 이렇게 추운지. 독일군 장교가 자기 방 벽난로에 불을 피워달라고 부탁하던데 안 됐지만 거긴 굴뚝 청소를 안 해서 연기만 날 거예요. 제가 알아듣게 말을 했는데도 막무가내예요. 제가 일부러 안 피워준다고 생각하나 봐요. 모조리 다 뺏긴 마당에 그까지 장작 2개 아낄까봐. 보세요. 콜록거리잖아요. 아주머니, 제가 방에 처박혀 토끼처럼 콜록거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부인들 어디 계시죠? 저에게 지낼 만한 방을 제공할 수 없다면 거실에서 지내도록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거실에 불을 피우세요. 유감스럽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장교님. 식당 밖으로 나와 있던 류실이 말했다. 시골집 거실은 손님 맞이를 위해 화려하게 꾸며놓기만 한 방이라 거주는 할 수 없답니다. 보시다시피 벽난로도 가짜예요. 한 번도 불을 피워본 적이 없는 거려. 류실이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으시면 식당으로 가시죠. 난로가 피워져 있으니까요. 장교님 방이 상태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류실이 그 방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며 덧붙였다. 아, 부인,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숨이 막혀 죽을 뻔했습니다. 병사라는 직업은 늘 위험으로 가득하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부인께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읍내에 흰 가루가 구름처럼 떠다니는 카페 겸 당구장이 하나 있는데 부인 시어머니께서는 어두워져서야 돌아오실 겁니다. 아, 그렇다면 기꺼이 부인 뜻에 따르죠. 방해가 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서둘러 끝마쳐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가 지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치운 식탁에 자리를 잡았고 류실은 난로 한쪽 구석에 있는 안락 의자에 앉았다. 그녀가 난로의 열기를 향해 손을 뻗었고 가끔 무심결에 비벼댔다. 내가 늙은 여자의 몸짓을 하고 있어. 늙은 여자의 몸짓과 생활을. 그녀는 문득 슬프게도 이런 생각을 했다. 그녀가 손을 내려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고개를 든 그녀는 장교가 식탁에서 일어선 걸 알았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고 흐린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는 배나무들을 바라보았다. 정말 슬픈 풍경이로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내일 떠나시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류실이 대답했다. 아니요, 전 떠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알기론 모든 휴가가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가 어깨를 가볍게 으쓱해 보였다. 그야 저희도 모르죠. 유보하라니까 유보하는 겁니다. 군인의 생활이란 게 본래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엾었다. 휴가를 가게 됐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정말 안 됐군요. 하지만 잠시 미뤄진 것일 뿐이니 3달, 6달, 영영. 특히 어머니 때문에 슬퍼요. 연로하신 데다 허약하신 분이거든요. 약한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만 같은 분이 정원 모자를 쓰시고 내일 저녁 하염없이 절 기다리실 텐데 결국 전부 한 통밖에 못 받으시게 되겠죠. 외아들이신가요? 아니요, 사형제예요. 하나는 폴란드 전투에서, 또 하나는 1년 전 우리가 프랑스로 돌아올 때 전사했고 나머지 하나는 아프리카에 가 있어요.
정말 슬픈 일이군요. 부인에게도. 제 아내는 그녀는 괜찮을 겁니다. 우린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거의 애들이나 다름없었어요. 겨우 2주 동안 친구처럼 지내며 호수를 거닌 후에 맺어진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야 모르죠. 프랑스에서는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요. 제 어머님은 제가 에디트와 결혼하는 걸 말리셨어요. 제가 사랑에 빠졌었거든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늙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별, 전쟁, 시련들이 닥치고 제 마음속에 그녀는 늘 18살 소녀로 남아있는데 저 자신은 그가 양팔을 들었다가 힘없이 늘어뜨렸다. 어떨 때는 12살, 어떨 때는 100살은 좋게 먹어버린 것 같아요. 에이 설마요. 아닙니다. 병사는 어떤 면에서는 아이로 머물러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늙어버려 나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랍니다. 이런 얘긴 그만두죠. 보시다시피 전 여기 무덤 같은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꽃, 새, 아름다운 그늘로 가득한 시골 묘지의 무덤이긴 하지만 어쨌든 무덤은 무덤이죠. 여기서 어떻게 1년 내내 지내십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가끔씩 벗어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행을 해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부인은? 아, 무엇보다 연주회가 가장 그리워요. 그런데 여긴 부인들께서 기분 나빠하실까봐 마음대로 연주할 수도 없는 저 낡은 피아노밖에 없군요. 그가 아쉬운 듯 말했다. 연주하고 싶으시면 마음껏 연주하세요, 장교님. 울적해 하시면 저 역시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으니까요. 피아노에 앉아서 한번 연주해 보세요. 나쁜 날씨, 만날 수 없는 사람, 우리의 모든 불행들을 잊게요. 정말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긴 한데 그가 지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좋습니다. 일거리나 책을 들고 제 곁에 앉아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전 청중이 없으면 연주를 잘 못하니까요. 전 프랑스어로 그걸 뭐라고 하죠? 끼? 그래, 바로 그거야. 맞아요. 끼라고 하죠. 프랑스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그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뜨겁게 달아오른 난로가 연기와 군밤의 부드러운 냄새를 발산하며 조용하게 코를 고는 소리를 냈다. 굵은 빗방울들이 눈물처럼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식모마저 저녁 기도를 하러 간 탓에 집은 텅 비어 더없이 고요했다. 나도 갈 걸 그랬나? 할 수 없지 뭐.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리실은 생각했다. 그녀는 건반 위를 달리는 그의 가늘고 흰 손가락들을 바라보았다. 그가 끼고 있던 진홍색 보석이 박힌 반지가 연주에 방해가 되었다. 그가 반지를 빼서 무의식적으로 리실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그의 체온이 남아 아직 따뜻한 그것을 받아 잠시 쥐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파리한 회색빛에 그것을 비춰보았다. 투명한 고딕체 글자 2개와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사랑의 기념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날짜가 확실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1775년 아니면 1795년이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폐물? 그녀는 반지를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저녁마다 이렇게 아내를 옆에 앉혀놓고 연주를 했을 거야. 그녀의 이름이 뭐였더라? 에디트? 연주를 정말 잘하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바흐죠? 모차르트? 음악 공부하셨어요? 아니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결혼 전에 피아노를 조금 쳤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음악을 좋아할 뿐이에요. 정말 재능이 뛰어나세요. 그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뜻밖의 슬픈 표정을 지으며 심각하게 말했다. 예,
저도 저에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놀리는 듯한 일련의 가벼운 아르페지오를 연주했다. 이제 이걸 들어보세요. 그가 연주를 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요. 르실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직접 작곡하신 건가요? 장교님 작품이세요? 예, 음악을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젠 끝나버렸습니다. 왜요? 전쟁은 곧... 음악은 아주 까다로운 정부나 다름없어요. 결코 4년 동안이나 방치해둬선 안 되죠. 그땐 돌아가도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르실의 멍한 눈길을 보고는 그가 물었다. 개인이 이렇게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서 모든 걸 앗아가 버렸어요. 사랑, 가족, 너무해요. 아, 부인, 개인이냐 공동체냐, 이건 우리 시대의 주된 문제입니다. 전쟁은 전형적인 공동의 작품이니까요. 우리 독일인들은 공동체 정신을 믿습니다. 꿀벌들이 벌통을 지향하듯이 말이죠. 우리는 그것에 모든 걸 비치고 있어요. 과즙, 광채, 향기, 사랑. 이런 심각한 이야기는 그만두죠. 들어보세요. 스카를라티의 소나타를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이 소나타를 아세요? 아니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음악, 유리창을 때리는 이 빗소리, 맞은편 정원의 삼나무에서 나는 저 음산한 소리, 전쟁 한가운데서 맛보는 이 달콤하고 낯선 시간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거야. 이건 영원해. 그가 갑자기 연주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시는 겁니까? 그녀가 화들짝 놀라 눈에 고인 눈물을 닦았다. 죄송합니다. 곡이 너무 슬펐던 모양이군요. 포로로 잡혀간 부군이 생각나셨나요?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아니요, 전 그냥 아무도 없다는 게...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가 피아노 뚜껑을 닫았다. 부인,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이 분쟁은 적어도 15년 후에는 과거사가 되어 잊혀질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초인종을 누를 겁니다. 부인은 절 못 알아보시겠죠. 제가 민간인 목장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럼 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그 독일군 장교입니다. 기억나세요? 이제 평화, 행복, 자유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당신을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자, 함께 떠나시죠. 전 당신께 많은 나라들을 구경시켜 드릴 겁니다. 당연히 전 유명한 작곡가가 되어 있을 거고 부인은 지금처럼 여전히 아름다우실 겁니다. 당신 부인과 제 남편은 어떡하죠? 그녀가 웃으려고 애쓰며 물었다. 그가 장난스럽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들이 어디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하지만 부인, 이것만은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또 연주해 주세요. 그녀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 말했다. 아니요, 이제 그만. 음악을 지나치게 많이 듣는 건 위험합니다. 이제 사교계의 부인이 되어 차 한잔 하자고 절 초대해 주십시오. 프랑스에는 더 이상 차가 없어요. 프로티냥 와인과 비스켓을 대접할게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하지만 식모는 부르지 말아주세요. 제가 부인을 도와 함께 상을 차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식탁보는 어디 있죠? 이 서랍 속에. 제가 고르게 해주세요. 우리 독일 사람들 미적 감각이 떨어진다는 건 부인도 잘 아시죠? 이 분홍색으로
아니야, 작은 꽃들이 수놓인 이 흰색이 낫겠어. 부인께서 직접 수놓으신 건가요? 그럼요, 물론이죠. 이제 나머지는 부인께 맡기겠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걔는 어디 있죠? 얼마 전부터 안 보이네요. 휴가 떠났어요. 그 개는 부대 전체의 모든 동료들에게 속하거든요. 일전에 부인의 시골 친구가 문제 삼았던 통역관 보네가 데리고 갔습니다. 3일 전에 미넨으로 떠났죠. 하지만 휴가 중지 명령 때문에 곧 돌아올 겁니다. 말은 해보셨나요? 부인, 제 친구 보네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장난삼아 그랬더라도 남편의 원성 때문에 자칫 심사가 틀리면 그 일에 더 큰 정열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푹 빠져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인 쪽에서 마음이 없다면 몰라도. 그럴 리는 없어요. 리실이 말했다. 남편을 사랑하는 모양이죠. 그럼요. 몇몇 아가씨들이 병사들과 가깝게 지낸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마들렌 라바리는 정숙하고 훌륭한 프랑스 여자예요. 잘 알겠습니다. 장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는 리시를 도와 카드놀이용 탁자를 창가로 옮겼다. 그녀가 절단면이 큼지막한 옛날 크리스털 잔, 진홍색 마개가 달린 물병, 그리고 한 세트로 된 작은 접시들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나폴레옹 시대의 것인 그 접시들에는 전선을 둘러보는 나폴레옹, 숲속 빈터에서 야영하는 기병들, 샹드 마르스에서 열린 퍼레이드 등 전쟁과 관련된 장면들이 그려져 있었다. 장교가 그 신선하고 단순한 색깔의 찬사를 보냈다. 정말 멋진 제복이군. 이 기병이 입고 있는 금실로 수놓은 외투는 저도 하나 가져봤으면 좋겠군요. 이 과자들 좀 잡숴보세요. 집에서 만든 거랍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부인, 남쪽 대양에서 부는 태풍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태풍은 일종의 원을 형성하는데 가장자리는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중심은 새나 나비가 전혀 낌새를 치지 못할 정도로 고요하다고 합니다. 주변 세상이 미친 듯이 폭풍 후에 온통 뒤집히고 있는데 그들 날개에는 바람 한 점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 집을 보세요. 프로티냥 와인과 비스킷을 즐기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깥 세상 일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리실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 속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일종의 열기를 느끼고 있었다. 움직임 자체가 평상시보다 더 가볍고 유연했다. 그녀는 자기 목소리가 낯선 여자의 그것처럼 자신의 귀에서 울리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평소보다 더 낮았다. 그 목소리는 더 깊고 맑게 울렸다. 무엇보다 기분 좋은 것은 적대적인 집 한가운데서 맛보는 그 격리감, 그 묘한 안정감이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편지도 방문객도 전화도 오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폭풍우가 또다시 발전소를 마비시켜 온 지방이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전기와 라디오 없이 지내야만 했다. 입을 담은 라디오. 아, 마음 편해라. 유혹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두운 눈금판을 들여다보며 파리, 런던, 베를린, 보스턴을 찾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침몰된 선박, 불탄 비행기, 파괴된 도시들에 말하고 사망자의 수를 발표하고 미래의 살육을 예고하는 그 목소리들을, 보이지 않는 그 저주받은 목소리들을 듣지 않을 것이다. 축복받은 망각, 저녁 때까지는 오로지 천천히 흐르는 시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벗,
그윽하고 가벼운 와인, 약간의 음악, 긴 침묵, 행복. 우린 서로의 감정을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했다. 사랑이란 한마디조차도. 전쟁이 끝난 후 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어쩌면 그는 그냥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나처럼. 난 내가 잃은 이들을 잊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 음악은 항상 날 다시 그에게로 데려간다.